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 경영 전략이 국가 전략에도 먹힌다는 착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이 상호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세계 금융, 경제가 그냥 완전히 난리통이었었잖아요. 네. 이제 막상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하루 만에 오늘 또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증시, 금융시장이 또 환호성을 질렀는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 미국 패권 국가인데 말이죠, 대통령이고. 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협상은 트럼프가 원래 사업가 출신이고 또 이제 부동산 개발업 하면서 큰 딜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본인을 협상의 자기가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에서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측 불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러면서 또 기습적으로 뭘 이렇게 한 번씩 찌르고 이런 전략들이 유효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국가 정책을 하는데도 마치 과거에 사업할 때 협상하듯이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고 기능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일기 때 이런 협상을 통해서 좀 재미를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본인도 처음 대통령이었고 또 주위에 그 그루브 어덜트라고 해서 어른들이라고 흔히 불렀던 그런 원래 공화당 쭉 보수 진영에 있었던 전문가 그룹들이 내각이나 백악관 스태프들로 들어와서는 트럼프가 하려는 걸 많이 막았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이번에는 충성파 위주로 쭉 하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문제도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관세 이야기 끄집어낸 다음에 2월 달부터 문제가 있으면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것도 협상용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4월 2일 날 전격적으로 정말 쓰나미 같은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의회에서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할 때도 마치 좀 경제가 나빠지거나 자본시장이 나빠져도 견딜 수 있다, 견뎌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유예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측들이 한때 지배적이어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막바로 하니까 계속 폭락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90일 유예 아이디어가 나섰어요. 4월 9일 날 시작할 때 유예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정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90일 유예를 하겠다. 중국만 예외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여전히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반 상호관세 이야기 발표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트럼프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트럼프 대선 캠프 안에서도 이 관세를 협상용으로 주로 쓰자는 그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정말 이게 항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아예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자라는 강경파가 있는데 이제 상무부 장관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했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근데 4월 2일 이후에는 트럼프가 강경파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나 그 이후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4월 미국 시간으로 9일 날 90일 유예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또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충격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후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트럼프가 아주 강경파 입장하고는 같이 안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중국만 남겨놓고 모든 이제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1 중국과의 그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 놓고 네. 그 1대1 구도로 딱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1차전은 그 미국이 사실상 실패, 그러니까 네. 진 거 아니냐. 네, 네. 이제부터 2차전이 시작이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막 충격이 너무 크니까 네. 사실상 패배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속 가능하냐, 어느 정도 오래 갈 거냐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죠.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지속하기 어려워지죠. 국채 금리 이야기한 것도 네. 사실 이제 주식 시장보다 오히려 사실 트럼프 팀에서 국채 금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건 네.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재정 적자 문제 심각하고 앞으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국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건 또 미국의 달러 패권 통화 위치가 흔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시그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서의 압력도 있지만 그 국채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의 피드백에서 하나의 첫 번째 저지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 같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 또는 일반인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가가 상승되기 시작하면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다지를 통해서 대량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을 깎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플로리다에서 하원 보궐선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플로리다도 공화당이 조금 우세한 지역이지만 보궐선거 있었던 지역은 정말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자들이 30%포인트 이상으로 압승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했는데 15%포인트 밑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더 난 거죠. 상당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위스콘신 주에서 주 대법원 판사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미국은 주정부 단위에서는 대법원 판사 선거하는 주도 있고요.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또 대부분 주들은 주 검찰총장은 선거로 다 뽑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위스콘신에 대법원 판사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 판사가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대4에서 4대3으로 구성이 바뀌었고, 위스콘신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의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민심이 돌아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압박이 올 수가 있죠. 특히 내년에 그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국내 경제 상황 중에서 실업이라든지 물가 부분 이런 게 또 저지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지선이 외교적인 측면인데 지금 뭐 동맹이 없다, 뭐 동맹이 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매겼는데 그 결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트럼프 일기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해서 미국의 민주공화당 양당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갖고 함께 추진하는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죠.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렇죠. 근데 그건 민주당, 공화당 같이 생각하는 공통된 전략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이 전략이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이 불안감들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 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한중일 상무장관, 우리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지만요. 그 세 사람이 뭐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한중일 FTA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하고 협력하게 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네. 든 거고, 그럼 EU하고 중국도 협력을 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과 다시 협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 쪽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1기 바이든 때 굉장한 노력을 해서 이쪽을 끌어들인 건데, 지금 관세를 아세안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활로를 오히려 열어주는 부작용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금융시장 문제하고 중국 문제, 이 두 가지, 두 번째는 아직 지금 크게 물가 문제는 부각이 된 건 아니니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90일 유예라는 응급 조치 같은, 일단 좀 한 발짝 물러나자라는 응급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리고 그 정부 그 관료 참모들도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 들어가는 상황이 막판에 막 너무 긴박하게, 특히 채권 쪽에서 그 무너지는 거 보고 저도 그럴 때는 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 그 중국만이 보복 관세를 해가지고 중국만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또 나중에 또 돌아오는 뉴스 보니까 바로 전에 또 EU에서도 25% 보복 관세 발표했잖아요. 그 변명이 좀 이렇게 좀 무색해지더라고요. EU에게는 그냥 통과해주고 중국만 부과하는 걸로 갔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EU 같은 경우도 사실은 즉각 보복하겠다고 그 전에 말을 했는데 4월 2일 날 발표 다음에는 EU 무역 장관 회의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사실은 4월 1일 발표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가 크게 두 번 떨어졌는데, 첫날은 발표 때문에 떨어졌고, 둘째 날은 중국에서 보복 관세 한다고 해서 또 떨어졌는데, 셋째 날은 이제 약보합 정도로 갔었던 이유가, 그때 EU에서 무역장관 회의에서 EU가 보복 조치들을 일단 좀 유예하겠다, 그리고 규모도 좀 줄이겠다, 그리고 협상에 먼저 나서겠다라는 굉장히 좀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바가 있죠. 그런데 EU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는 하겠다는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강경하게 돌아섰던 거고요. 근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영향은 기본적으로 EU와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경제적으로 EU와 중국은 관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까웠었죠. 네,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EU가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특히 이제 독일 자동차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했었어요. 현대차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독일 차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생산량이 다 떨어져서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동차 시장 생각해서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 중국이 그다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차수로 보면 중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유럽 차들이 더 액세스하고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를 중국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 카드, 그러니까 지금 25% 자동차 관세로 미국 시장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유럽 차들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들어가게 중국이 열어주는 식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EU는 상당히 탄소 중립 문제, 환경 문제를 푸시하는 입장이었는데, 중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개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그걸 또 매개로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중국이 EU하고 통합해서 하자는 식의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EU하고 연대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이 자유무역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했던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 포위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국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움직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봉쇄하는 거 그게 이제 우선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90일 이후에 그다음 중국은 보복 관세를 무려 125%까지 던지는 때리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는데 네. 중국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트럼프는 중국이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기 때와 달리 2기 때 미국이 지금 10% 때리고 그리고 34% 때리고 그리고 50% 때리고 지금 또 더 때려가지고 125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10% 20% 또 때리고 했을 때 시진핑 주석 전화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네. 그런데 시 주석이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싸움일 수도 있고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중국이 연락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죠, 자기한테.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정도 가서 갑자기 시 주석이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는 가능한 상황을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진짜 중국 국민들서부터 인민들서부터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는 지금 뭐 갑자기 막 보복관세 이렇게 막 때리면서 그 선을 넘어 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어떻게 중국하고 문제가 관리가 될 것인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이 사실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재 값싼 물건들이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관세가 저렇게 붙기 시작하면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같은 대두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미드웨스트 지역의 그 공화당 지지 또는 스윙 스테이트 지역들 이런 쪽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물들 같은 거 수출 통제해서 미국 옥죄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 극적인 뭔가 물밑에 조율이 있어서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막 그런 게 지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하나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되려면은 사실 물밑 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체면을 세워주면서 어떤 식의 타협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힘겨루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네. 중국은 그렇게 하면은 아픈데 우리도 찌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너희들 수출 못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내수도 나쁜데 너 버틸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 국내 정치에서도 사실 이게 물러서면은 경제적인 타격보다 국민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이 너무 커요, 지금. 그렇죠. 그거 플러스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트럼프 일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연합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을 지금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힘없이 그냥 맥없이 굴복해 버린다. 그러면 EU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중국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어쨌건 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 보호무역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상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관세를 다 없애는 하나의 또 조치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나 미국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그때는 관세가 없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주의가 세상에 또 새로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건 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좀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관세 정책의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관세를 통해서 수입,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내셔널 데트,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법으로 실링 한계를 정해놨어요. 근데 거의 한계에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이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사실 다음 내년도 예산안을 못 낼 정도의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을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공약도 했었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그렇게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관세 수입을 통해서 그 세수를 확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지 통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 폭을 줄여보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관세 수입을 활용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 이런 쪽에 표를 얻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한테 제조업을 다시 미국에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이러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좀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라든지 거기 관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는 그런 어떠한 증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그냥 기대감이군요. 기대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편 관세하고 상호 관세 두 가지를 다 공약을 했거든요. 네. 보편 관세도 10에서 20% 그랬는데 트럼프가 10%만 한 거죠. 그리고 상호 관세도 그 계산법이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나누기 총 수입액 해서 한 5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 잘라서 25%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반 잘라줬다. 그래서 나는 카인드하고 아주 제너러스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10% 보편 관세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호 관세 부분은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갖고 가고 협상을 해서 투자를 하게 한다라든지 시장을 열게 한다라든지 쓸 수는 있지만 10% 보편 관세는 잘 없애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세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의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혹은 그 위치에 맞지 않게 뭔가 버라이어티 쇼 사회자 같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볍고 불안하고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 트럼프의 입만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아주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사업가 출신이고 그 부동산 쪽 하신 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큰 빅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기습적으로 이렇게 한 방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윽박도 지르고 해서 협상을 해서 자기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 정책을 마치 그런 기업에서 특히 그런 부동산 개발업 때 했었던 자기 경영 전략이 국가 전략에도 먹힌다는
착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1기 때 좀 재미를 본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기에 와서도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 경영 전략과 국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국가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라든지 정책을 기반을 깔아주고 거기서 개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경제 전반에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그 예측 가능한 제도라든지 정책적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윽박지르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옛날에 MB가 대통령 했을 때 사람들이 경영을 잘했던 사람이니까 경제를 잘할 네. 거라는 착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경영과 경제의 차이,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차이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특히 경영 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가 경제 정책도 잘한다는 착각에 흔히 빠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 위인의 병이라고 부르는 병의 일종인데 트럼프도 지금 상당히 그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정말 1기 때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측근 그룹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 피해를 미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너무 피곤하죠.